안녕하세요. 저는 마틸드 르블랑입니다. 프랑스 외교부 소속 외교관이에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모든 정체성이 산산조각난 충격적인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조선은 미개한 나라였다고요. 한국 대사관 앞에서 외친 그 말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프랑스 귀족 가문에서 자란 내가 조선 딸이라니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모든 건 제 핏줄 때문이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서울의 한 포럼장에서 낯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윤희야 돌아왔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순간부터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이상한 자장가, 입양이라는 금기어, 그리고 제 안에 흐르는 알 수 없는 그리움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가문의 명예를 위해 숨겨야 했던 진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제 뿌리. 그 발견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럼 그때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프랑스 외교관이 자신의 조선 혈통을 발견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보게 됐는지 말이에요. 저는 프랑스 외교부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외교관입니다. 명문 르블랑 가문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았죠.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제가 가장 오고 싶지 않았던 나라였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와야 했지만 내심 불쾌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인식은 명확했거든요. 미개하고 후진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모든 게 거슬렸어요. 공항은 현대적이었지만 뭔가 어색했죠. 사람들의 얼굴도, 언어도, 문화도 제게는 낯설기만 했어요. UN 문화 외교 포럼 참석이 이번 출장의 목적이었어요. 솔직히 형식적인 행사라고 생각했죠.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 자랑이나 들어야 하는 지루한 시간이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호텔에서 짐을 풀면서도 계속 불편했어요. 어릴 적부터 가끔 떠오르던 이상한 기억들이 한국에 오니까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애써 무시했어요. 특히 입양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우리 가문에서는 금기였어요. 르블랑 가문은 순수 프랑스 혈통이라는 자부심이 강했거든요. 그런 가문에서 자란 저에게 아시아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였어요. 다음 날 포럼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됐어요. 입구에서 명찰을 받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한국 전통 한복을 입은 8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려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하신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윤희야 돌아왔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프랑스인이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계속 절 보며 우시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통역관도 어쩔 줄 모르고 있었죠. 저는 할머니가 착각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정중히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 포럼 관계자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한국 외교부 관계자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혹시 어릴 때 입양된 경험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단호히 아니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그 관계자가 보여준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제 생년월일과 일치하는 입양 기록이 있었거든요. 윤이라는 이름으로 프랑스로 입양된 기록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거든요. 서둘러 호텔로 돌아가서 프랑스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물어봤어요. 제가 정말 르블랑 가문의 친딸인지 말이에요. 어머니의 긴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느꼈던 그 침묵이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국립문서보관소를 찾아가기로 한 거였죠. 포럼 일정은 뒤로 미뤘어요. 국립문서보관소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했을 때 직원분이 정말 놀라워하더라고요. 외국인이 이런 개인 기록을 찾으러 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어요. 하지만 입양 관련 서류와 제 여권을 보여주니 협조해 주시더라고요.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정말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윤 씨 집안의 족보였어요. 그 안에 윤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제 생년월일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더 놀라운 건 윤 씨가 조선시대 양반 집안이라는 거였어요. 족보를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슬픔, 혼란이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제가 평생 알고 살았던 정체성이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충격이었어요. 더 자세한 기록을 찾아보니 제 친생 부모에 대한 정보도 나왔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저를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입양을 보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 기록을 읽으면서 저는 어릴 적 어렴풋한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프랑스 어머니가 가끔 불러주시던 이상한 멜로디의 자장가가 생각났거든요. 그게 아리랑이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재우기 위해 한국 노래를 불러주셨던 거였어요. 분명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걸 아시고 계셨던 거죠. 문서보관소를 나오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 뿌리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속았다는 분노가 교차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서울 거리를 걸었어요. 모든 게 새롭게 보였어요. 이곳이 제가 태어난 땅이라는 걸 알고 나니 느낌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을 볼 때마다 감정이 복받쳤어요. 혹시 제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명동거리에서 전통찻집을 발견하고 들어갔어요. 한국 전통차를 마셔본 적은 없었지만 왠지 그리워지더라고요. 인삼차를 주문했는데 첫 모금에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게 낯설면서도 친숙했거든요. 이상한 그리움 같은 감정이 계속 올라왔어요. 찻집 사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외국분이신데 한국차를 좋아하시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어요. 사실 저도 모르겠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분명 어릴 때부터 봐왔던 제 얼굴인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한국인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다시 프랑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입양된 게 맞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숨겨왔는지 말이에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한국에서 입양된 아이였고 사회적 편견 때문에 숨겨야 했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동시에 엄청난 분노가 올라왔죠. 제 정체성을 평생 숨기고 살아야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어릴 적 기억들을 하나씩 되짚어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무시하거나 잊으려 했던 모든 순간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가장 선명하게 떠오른 건 3살 때쯤의 기억이었어요. 프랑스 어머니가 저를 재우면서 부르던 그 이상한 자장가 말이에요. 멜로디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어요. 어릴 때는 프랑스 노래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리랑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잠들 때까지 그 노래를 불러주곤 하셨거든요. 또 다른 기억은 5살 때였어요. 친구들과 놀다가 입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던 모습이에요. 그때부터 그 단어는 우리 집에서 금기어가 됐어요. 르블랑 가문의 자부심에 대해서도 새롭게 이해하게 됐어요. 순수 프랑스 혈통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그리고 제 존재가 왜 비밀이어야 했는지 말이에요. 어릴 때 가끔 김치나 매운 음식을 먹고 싶어 했던 것도 이제 이해가 됐어요. 친구들은 이상하다고 했지만 저는 왠지 그런 맛이 그리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복궁을 찾아갔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포럼 일정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궁궐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신기한 감정이 들었어요. 처음 보는 곳인데 왠지 친숙했거든요. 마치 어릴 때 놀던 곳을 다시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특히 궁중의상 체험관에서 한복을 봤을 때는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그 아름다운 색깔과 우아한 선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직원분이 한복 체험을 권해주셨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승낙했어요. 프랑스 외교관이 한복을 입는다는 게 좀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꼭 해보고 싶었어요. 분홍색 저고리와 하늘색 치마를 입었을 때의 그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완전히 달라 보였거든요. 주변에 있던 한국인 관광객들도 저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특히 한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정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와서 하신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딱 그 윤희 아가씨 얼굴이구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저를 아시는 건 아니겠지만 윤희라는 이름을 들으니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정말 제가 이 땅에서 태어난 윤희라는 아이였구나 싶었어요.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걸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슬픔도 기쁨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냥 집에 온 것 같은 안도감이었어요. 다른 관광객들이 저를 보며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말해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마치 제 진짜 모습을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내일 포럼에서 진실을 고백하기로 한 거였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걸었던 그 감동적인 경험 이후 저는 도저히 이 진실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서 어머니와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어요. 파리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어머니와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온 이유가 무엇인지 진짜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샤를 드골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가족 저택으로 향하는 길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저택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현관에서 저를 맞아주셨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따뜻한 미소였지만 저는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한국 출장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윤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족보에서 발견한 기록들, 그리고 국립문서보관소에서 확인한 입양 서류까지 모든 걸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제가 말을 계속할수록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마침내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어째서 나를 속였어요? 제가 조선에서 온 딸이었다는 걸 왜 평생 숨기셨나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시며 30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어요. 너를 정말 사랑했지만 조선 출신이라는 건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는 큰 낙인이었단다. 특히 우리 가문 같은 곳에서는 더욱 그랬어. 우리는 너를 온전한 르블랑으로 만들어야 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해가 되면서도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제 정체성을 부정당했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사회적 편견이 있었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제 뿌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게 옳았을까요? 제가 누구인지 알 권리는 없었던 건가요? 라고 따져 물었어요.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시며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1980년대 프랑스에서 아시아계 입양아에 대한 시선이 얼마나 차갑고 편견에 찼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르블랑 가문의 위상을 생각하면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어요. 가문의 명예와 제 미래를 동시에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가문의 명예가 제 정체성보다 중요했단 말인가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제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알 권리는 없었던 건가요? 어머니와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30년간 쌓인 오해와 상처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가겠다고 선언했어요. 제 뿌리를 더 깊이 탐구하고 진짜 저를 찾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결국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든 너는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 위안을 받았어요. 비록 복잡한 상황이지만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진짜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이번에는 관광이나 업무가 아니라 제 자신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어요. 파리에서의 격동적인 대화를 마치고 다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이번에는 프랑스 외교관 마틸드가 아니라 조선의 딸 윤희로서 이 땅에 온 것 같았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에 보이는 모든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한강, 남산타워, 고층 빌딩들까지도 마치 고향의 모습처럼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이번에는 호텔 대신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기로 했어요. 전통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하고 싶었거든요. 온돌방에서 자는 것도 처음이었지만 왠지 편안했어요. 첫날 저는 다시 경복궁을 찾았어요.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궁중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정식으로 신청해서 참여했어요. 한복 입기부터 차례 지내기까지 모든 걸 배우고 싶었어요. 한복을 입는 순간의 그 설렘과 벅찬 감정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정말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마치 원래 이런 옷을 입고 살았던 것처럼요. 특히 이번에는 궁중 예절을 배우는 시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어른께 인사하는 법, 차를 우리는 법, 식사 예절까지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이 정말 뜻깊었어요. 강사님이 절하는 법을 알려주실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몸이 자연스럽게 따라 하더라고요. 마치 어릴 때부터 해왔던 동작인 것처럼 익숙했어요. 점심시간에 궁중 음식을 맛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섬세하고 깊은 맛에 정말 감동했어요. 프랑스 요리와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 담겨 있었거든요. 특히 나물 반찬들을 먹을 때마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마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음식들을 먹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는 창덕궁 후원을 걸으며 한국의 자연관에 대해 배웠어요.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정원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특히 부용지라는 연못에서 연꽃을 보며 앉아 있을 때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진짜 조선 아가씨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외모로만 판단하신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이 땅에 속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마치 제 진짜 모습을 인정받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인사동을 혼자 걸어 다녔어요. 전통 찻집, 보서점, 민속 공예 품점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꼈어요. 모든 게 새롭지만 동시에 그리웠어요. 특히 한 서예방에서 붓글씨를 배우는 체험을 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선생님이 윤이라는 제 한국 이름을 써보라고 하셨는데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꽤 괜찮게 썼어요. 선생님이 정말 놀라시면서 한국어나 한자를 배운 적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없다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했어요.
정말 처음인데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까 싶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더 깊은 경험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전통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일주일짜리 한국문화 심화과정에 등록한 거였어요. 한복 입기, 다도, 서예, 전통음악까지 모든 걸 배우고 싶었어요. 첫 수업은 다도였어요. 차를 우리고 마시는 모든 과정에 담긴 철학을 배우는 시간이었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예의와 정성의 의미가 정말 깊게 와 닿았어요. 특히 차를 대접받을 때의 감사 인사법을 배울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더라고요. 마치 유전자에 새겨진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전통음악 시간에는 가야금을 배웠어요. 처음 현을 튕겼을 때 나는 그 청아한 소리에 정말 감동했어요. 아리랑을 연주해보라고 하셨는데 어릴 때 들었던 그 멜로디가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연주를 마쳤을 때 교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선생님은 정말 처음이 맞냐고 물어보시면서 음악에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날 밤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루하루 한국 문화를 배워가면서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서예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제게 자신의 마음을 한 글자로 표현해 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주저없이 한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선생님이 왜 그 글자를 선택했냐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정확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글자 같았거든요. 한이라는 감정에 대해 배우면서 저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움, 아픔, 사랑이 모두 섞인 복잡한 감정이라는 설명을 들으니 제가 평생 느껴온 감정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느껴온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무언가를 잃었다는 느낌, 그 모든 게 바로 한이었구나 싶었어요. 일주일간의 문화체험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마치 제 진짜 정체성을 하나씩 되찾아가는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마지막 날 전체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끼리 찍은 단체 사진에서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이제는 프랑스 옷보다 한복이 더 편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내일 UN 문화 외교 포럼에서 제 진짜 이야기를 하기로 한 거였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제 정체성을 밝히고 싶었어요. 드디어 UN 문화 외교 포럼 발표 당일이 되었어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면서도 확신에 찬 마음으로 회장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프랑스의 문화외교 정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어젯밤 준비해온 원고를 모두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준비했어요. 제 진짜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했거든요. 무대에 오르기 전 백스테이지에서 잠시 거울을 봤어요. 오늘은 특별히 한복을 입고 왔거든요. 검은색 저고리에 하얀 치마에 단정한 한복이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당당해 보였어요. 제 차례가 되어 무대에 올랐을 때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프랑스 외교관이 한복을 입고 나온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놀란 것 같았어요.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틸드 르블랑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프랑스 외교관이 아닌 조선의 딸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순간 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수백 명의 외교관들과 문화 전문가들이 모두 저에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저는 30년 전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윤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하지만 어린 나이에 프랑스로 입양되어 제 뿌리를 잃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 이곳에서 제 진짜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작은 탄성들이 들려왔어요. 특히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은 정말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처음에 저는 조선을 미개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서구 중심적 시각에 갇혀 제 뿌리를 부정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보낸 지난 며칠간 저는 조선 문화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조선의 예절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깊은 존중이었어요. 차를 우리는 과정 하나하나에도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었죠. 이런 섬세함과 철학은 서구 문화에서는 찾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특히 한이라는 감정에 대해 배우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움과 아픔, 사랑이 모두 녹아있는 이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야말로 조선 문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느껴온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무언가를 잃었다는 공허함이 바로 이 한 때문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 안에 흐르는 조선의 피가 저를 부르고 있었던 거죠. 이곳의 음악도 정말 아름다워요. 가야금의 청아한 소리, 아리랑의 애절한 멜로디는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려줬어요.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가 바로 이 땅의 노래였구나 싶었어요. 무엇보다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요. 저 같은 외국인에게도 진심으로 문화를 가르쳐 주시고 제가 이 땅의 딸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발표를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확신에 찼어요. 청중들의 눈빛이 진지해지고 있었고 특히 한국 분들은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어요. 저는 더 이상 제 정체성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자랐지만 조선에서 태어났어요. 두 문화 모두 제 일부분이고 이제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전 세계 외교관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선 문화는 결코 미개하거나 후진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의 마음과 자연을 깊이 이해하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에요. 발표 마지막에 저는 가야금으로 아리랑을 연주했어요. 지난 일주일간 배운 실력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진심으로 담아서 연주했어요. 연주가 끝났을 때 회장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그리고 몇 초 후 어디선가 박수가 시작되더니 곧 전체가 기립박수로 이어졌어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한국 문화부 장관님이 무대로 올라와 저를 꽉 안아주시면서 집에 온 걸 환영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포럼에서의 감동적인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프랑스 본가에서 온 예상치 못한 편지였어요. 발표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프랑스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르블랑 가문 내부에서도 제 발표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다고 했어요. 어머니로부터 온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정말 놀랐어요. 마틸드, 너의 용기 있는 발표를 보고 우리 가문 전체가 깊이 반성하게 됐단다. 넌 우리의 딸임과 동시에 조선의 딸이야. 이제 너를 더는 감출 이유가 없어라는 내용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가문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는 거였어요. 르블랑 가문 홈페이지에 한국 입양인의 뿌리를 되찾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글에는 제가 한국에서 입양된 사실과 지금까지 숨겨왔던 이유,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두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가문의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프랑스 언론들도 제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르피가로, 르몽드 같은 주요 일간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출연 제의가 들어왔어요. 특히 프랑스 상류층 사이에서 조선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한복 체험, 한국 요리 클래스, 한국어 강좌 등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파리의 한국문화원에서는 제게 특별 강연을 요청했어요. 프랑스에서 자란 한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 더 머물면서 제 뿌리를 깊이 탐구하고 싶었어요. 프랑스 외교부에 장기 휴직을 신청하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서울에 정착한 후 저는 조선문화연구소를 개설했어요. 저 같은 해외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외국인들에게 진정한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이 목표였어요.
연구소 개소식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각국 외교관들, 해외 입양인들,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특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해외 입양인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자신들도 뿌리를 찾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 뿌리찾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족보조사부터 시작해서 전통문화 체험, 한국어 교육까지 종합적인 프로그램이었어요.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한 캐나다 입양인이 가족을 찾는 데 성공했을 때였어요. 40년 만에 생모와 상봉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저 역시 제 친생 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어요. 윤 씨 집안의 족보를 더 자세히 조사하고 관련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가족 찾기에 나섰어요. 몇 달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부산에서 제 먼 친척이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신문에서 제 이야기를 보고 족보를 확인해 보니 정말 친척이 맞다는 거였어요. 부산으로 내려가서 그 가족들을 만났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비록 직계 가족은 아니었지만 같은 핏줄을 나눈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어요. 그분들이 보여주신 옛날 사진들 중에 제 친생모의 사진도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어머니 모습을 보니 제가 정말 닮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제 정체성을 완전히 확신할 수 있었어요. 친척분들은 저를 진짜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부산 사투리로 정겹게 말을 거시며 옛날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정말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부산에서 친척들을 만난 후 저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제 뿌리를 확실히 찾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 정말 당당하게 두 문화를 모두 품고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서울로 돌아와서 저는 제 경험을 책으로 쓰기로 결심했어요. 제목은 나는 조선에서 태어났다로 정했죠. 해외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와 정체성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책을 쓰면서 저는 지난 1년간의 놀라운 여정을 차근차근 되돌아봤어요. 한국을 무시하던 프랑스 외교관에서 조선 문화를 사랑하는 연구자로 변해가는 과정이 정말 극적이었어요. 특히 제가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느꼈던 감동들을 생생하게 기록했어요. 한복을 처음 입었을 때의 설렘, 가야금을 연주할 때의 벅찬 감정, 아리랑을 부르며 흘렸던 눈물까지 모든 걸 담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한이라는 감정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어요. 제가 평생 느껴온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바로 조선인의 정서였다는 깨달음을 자세히 썼어요. 책에는 해외 입양인들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도 많이 담았어요. 뿌리찾기 방법,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정체성 회복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출간 후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프랑스, 미국, 호주 등 한국계 입양인들이 많은 나라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해외 입양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책이라며 감사 인사를 보내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제 활동을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해달라는 제안이 왔을 때 저는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이제 저는 1년에 몇 차례씩 세계 각국을 다니며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강연을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 경험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유럽에서의 반응이 정말 좋아요. 제가 직접 체험한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들려주면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아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도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고 있어요.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하는 제 강연은 항상 만석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졌거든요. 가장 기쁜 건 제 가족들의 변화예요. 어머니를 비롯한 르블랑 가문 사람들이 이제는 제 한국 활동을 적극 지지해주세요.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세요. 작년에는 어머니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제가 태어난 땅을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함께 경복궁을 걸으며 한국 문화를 소개해 드릴 때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한복을 입고 출근해요. 조선문화연구소에서 일할 때는 항상 한복 차림이에요. 처음에는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워요. 특히 아리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어릴 때 어머니가 불러주던 그 멜로디가 저를 이 땅으로 이끌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신기해요. 최근에는 한국 전통 혼례를 올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만난 좋은 분과 교제하고 있는데 전통 방식으로 결혼해서 진짜 한국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자랐다는 사실도, 조선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도 모두 자랑스러워해요. 두 문화 모두 제 일부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아리랑 선율 속에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걸으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해요. 저는 조선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평생 자랑스럽게 지켜나갈 거예요.